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만났던 뉴욕의 여성탐정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지난주 새롭게 소개해드린 탐정 캐릭터 어떠셨나요? 뉴욕 부어의 딸로 사교 파티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아가씨로, 사건 현장에서는 진실을 찾는 대담한 탐정으로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어째 신원을 꽁꽁 숨기며 몰래 탐정으로 활동하는 걸 보면 그녀에겐 밝힐 수 없는 비밀도 있는 듯 하고요. 바이올렛 스트레인지와 보다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사건 오늘 이어서 소개합니다. 뉴욕 후미진 골목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노부인이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강도 살인으로 보이긴 한데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경찰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째선지 살해당한 노부인의 집에서 바이올렛 스트레인지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 상자가 발견됩니다. 아무래도 탐정 바이올렛이 그 끔찍한 사건 현장을 방문해야 할 듯한데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과 추리력이라면 보이지 않는 실마리를 찾아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앞서간 뉴욕의 여성 탐정 바이올렛 스트레인지의 사건집, 그 두 번째 사건, 보이지 않는 단서입니다. 두 번째 사건, 보이지 않는 단서. 제1장. 그 사건에 대해 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지난 며칠 동안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건을 알지 못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신문을 읽지 못했어요. 요즘 사교 활동으로 꽤 바쁜 모양이군요, 바이올렛 양. 그래요. 그래서 일은 잠시 멈춘 상태다. 그래서요? 좋습니다. 신문에 실린 사건을 읽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죠. 소장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살며시 돌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용주인 소장으로선 그런 그녀의 무심한 태도에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 조금 빨라진 것 말고는 기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이유를 언급하진 않으면서 문제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 화요일 밤 한 여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당한 부인은 오랫동안 홀로 살아왔죠. 그 집 혹시 기억하나요? 17번가에 있는 오래된 옛날식 주택인데. 글쎄요. 기억 안 나는데요. 스트레인지 양의 무신경한 말투는 사교장에서라면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물론 실제 사교 활동 중이었다면 그녀 역시 그런 말투를 절대 쓰지 않았을 것이고 이건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바이올렛 양이 살인사건에는 연관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를 이러한 무심함으로 애써 표현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소장은 인내심을 발휘해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설명하죠. 바이올렛 양은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그 집 현관문 위에 작은 채광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양쪽 패널은 나무 대신 갖가지 색의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죠. 언젠가 분명 비싼 값으로 매겨질 그 유리 패널 사이에 노크형 문고리쇠가 달려있죠. 그 집을 아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글래스 패널로 된 문은 앞으로 뉴욕에서 무척 귀해질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집이 화요일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홀로 살아온 노부인 둘리틀 부인이 비극의 피해자고요. 난 그 집에만 관심 있는 것뿐이에요. 그 노부인 말고요. 둘리틀 부인은 너무도 잔인하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녀가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기도 했다는군요. 부인은 오후 5시 이후로는 하녀든 친구든 방문자든 절대 자신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늘 혼자 집에 있었고 집엔 현찰이 항상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사람들 말로는 꽤나 거액일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런 행동들 때문에 주변에선 그 부인을 변덕과 망상으로 가득 찬 괴짜라고 칭했고요. 알고 있겠지만 사건은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벌어졌고 빠르면 저녁 6시경 일어났을 거로 예상합니다. 이때 서장은 바이올렛 양이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주의를 끌 목적으로 좀 더 목소리를 높여 설명을 이어갔다. 다시 말하지만 둘리들 부인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에 대항해 노부인은 꽤나 격렬하게 맞선 듯합니다. 부인이 입고 있던 옷은 찢겨져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두 사람 간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범인은 결국 그녀를 제압해 부인의 몸을 뒤지고 이 방 저 방으로 그녀를 끌고 다니며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서랍장 옷을 죄다 꺼내고 부엌과 다이닝룸 찬장문을 비틀어 떼어내고 도자기는 바닥에 던져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뒤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범인을 지목할 만한 직접적인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엄청난 힘과 탐욕 말고는 범인을 확정할 만한 정보나 단서가 전혀 없어요. 뉴욕 경찰이 사립탐정인 내게 사건을 의뢰까지 하는 건 아주 드문 상황입니다. 지난번 맨하튼 아파트 사건에서 우리 탐정사무소가 숨겨져 있던 증거를 찾아낸 걸 기억하기도 했을 테고 아무튼 그만큼 암담한 상황인 거겠죠. 하지만 나 역시 현장에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절도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의 단서도 없다니 말이에요. 그런 것 같군요. 애써 관심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바이올렛 양이 대꾸했다. 그녀는 지난번 맨하튼 아파트 살인사건 이후 더더욱 살인사건에 연관되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그녀가 수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경찰에게 굴욕감을 줬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대중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범인이 대담하게 집안을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죠. 여전히 바이올렛 양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희고 작은 손은 너무나 창백해 보였고 살짝 떨고 있어 손가락에 낀 반지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듯 보였지만 그녀는 용케 잘 숨기고 있었다. 둘리들 부인에게 이상한 이웃만 있었나 보네요. 스트레인지 양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이웃한 사람들은 그 어떤 걸 듣지도 보지도 못했나 보죠. 부인에게 이웃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5시 반 이후로는요. 노부인이 살고 있는 집 오른쪽 옆에는 인쇄소가, 왼쪽 편에는 버려진 저택이, 그리고 앞뒤로는 창고만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 옆에 이웃한 인쇄소의 영업시간이 5시 반에 끝나면 부인의 작은 집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리들 부인은 그 동네에 남겨진 가장 용감하고도 가장 어리석은 거주자였죠. 그녀를 아는 이들은 오직 죽음만이 부인을 그 집에서 빼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결혼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자매. 거기다 남편 모두 그 채광창 달린 현관문을 지나 묘지에 묻혔습니다. 둘리들 부인은 긴 세월 동안 그 집에 머물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홀로 남겨졌죠. 그리고 그 모든 추억이 부인을 그 집에 평생 살게끔 사로잡았겠죠. 내가 그 부인에게 흥미를 느끼게 애쓰시는 모양인데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흥미를 갖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난 그저 사건을 설명하려는 것뿐입니다. 이웃 주민들 모두 차례로 그 동네를 떠난 뒤에도 부인만은
그토록 오래 그곳에 남아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둘리들 부인은 오랫동안 그 집에서 자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상류층 여인들의 옷이나 손수건, 여러 물품에 이니셜 자수를 놓아주는 일이었고 단골도 많았답니다. 아, 그래요. 저를 그렇게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그녀가 나를 위해 자수를 놓아준 적은 없었어요. 없다. 둘리들 부인의 솜씨는 수준급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최근 그녀가 맡았던 자수품을 여러 작품 보았습니다. 그 집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을 형체 없는 실마리를 찾아 그저 10분 정도만이라도 그 집에 머물 수 있다면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까? 소장의 제안에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소장 역시 그녀를 따라 일어났다. 이를 맡는 데 있어서 내가 정해놓은 선을 다시금 언급해야 할까요?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이 물었다. 당신이 비밀리에 탐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날 찾아봤을 때 여성의 지혜나 섬세함이 필요한 사건을 맡겠다고 한 것 기억합니다. 할 마음이 기꺼이 들지 않거나 추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건에는 손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한 거 역시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이올렛 양이 이번 사건에 분명 관심을 보일 거라고 느꼈는데 글쎄요.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군요. 대체 내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아니면 무엇을 잘못 보았기에 그 끔찍하고 조급한 범죄 현장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스트레인지 양은 천성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그런 일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범죄에 바이올렛 양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라 난 지성과 직감력을 지닌 탐정이 꼭 필요한 것뿐입니다. 아주 섬세한 감각만이 지저분한 거미줄 속에서 꼭 필요한 한 줄의 가느다란 실가닥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단서를 찾아내야만 이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인지 양이 아주 섬세한 감각을 지녔죠. 그런 식으로 저를 띄울 생각하지 마세요. 난 살인사건을 더 이상 맡을 생각이 없어요. 더구나 내가 거미줄 안에 이끌려 들어가 가느다란 실마리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 뉴욕 사회에 얼굴과 이름이 이미 알려진 내가 어떻게 경찰이 잔뜩 깔려있는 살인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바이올렛 양의 사생활에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곳에 들여보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번 사건을 맡아보라고 제안하는 것 아닐까요? 살해당한 둘리들 부인의 집 탁자 위엔 완성된 자수 작업물이 담긴 상자들이 많이 있더군요. 자수 작업을 맡긴 고객들에게 보내줘야 할 우편 상자들이죠. 그런데 그 상자들 중 하나에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누구인지 말해줄까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단 말인가요? 그건 너무 이상한데요. 전 둘리들 부인에게 자수 작업을 맡긴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분명 아닐 거예요. 최근에 자수일을 맡기긴 했지만 둘리들 부인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뚜렷하고 정확하게 성과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오본가의 마담 피트로에게 늘 주문하곤 해요. 어째서 내 물건이 끔찍하게 죽은 둘리들 부인의 집에서 발견된 거죠? 오본가 상점 마담 피트로가 직접 자수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둘리들 부인에게 자수 작업을 수주하는 상점은 널렸습니다. 둘리들 부인은 뉴욕 12군데 상점에서 일을 받고 있어요. 그녀의 집에 쌓여져 있는 우편 상자들 대부분이 뉴욕에서 알려진 유명인의 이름들이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스트레인지 양에게 보낸 상자에는 이름 말고도 다른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그건 따로 덧붙여 놓은 문구였습니다. 내용물을 절대 개봉하지 말고 보낼 것. 이 문구를 발견한 경찰은 왠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상자에선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인데다 경찰로선 현재 그 어떤 의심 정황에도 목을 매야 할 지경이니까요.
현재 뉴욕 경찰은 스트레인지 양이 형편이 되는 대로 그 집에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상자를 열라고요? 맞습니다. 잠시 후 바이올렛 양이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입꼬리를 말아올렸다. 당신이 직접 썼군요. 경찰의 의뢰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어수선한 틈을 타서 소장님이 그 문구를 잽싸게 휘갈겨 썼겠죠? 용서받을 수 있는 속임수 정도라고 해두죠. 결국 경찰이나 대중 모두에게 매우 이득이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집에 가볼 겁니까? 바이올렛 양은 냉랭하게 소장을 쳐다보았다. 그러다 마지못한 듯 대답했다. 어쩔 수 없네요. 뉴욕 부호 중 하나인 피터 스트레인지의 딸이라도 뉴욕 경찰의 호출을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승리를 드러내는 행동이나 미소를 지을 법도 했지만 소장은 바이올렛 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문 앞에 택시를 불러뒀습니다. 그러자 바이올렛 양이 갑자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집에 가려면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야 해요. 적절한 조건? 오빠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하겠어요. 당신의 오빠, 괜찮나요? 그는 이 일을... 괜찮아요. 그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찬성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무시무시한 집에 들어가 사건 현장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는지에 있을 텐데요. 그들은 언제든 기다릴 겁니다. 그럼 바이올렛 양은 언제 갈 수 있습니까? 1시간 내로 가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수고가 쓸데없는 일이 될 듯한데. 스트레인지 양이 볼멘 소리를 했다. 경찰 수십 명이 거쳐간 곳이라면 설사 의심스러운 거미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을 게 뻔하니까요. 그 또한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대꾸하려던 소장은 스트레인지 양의 눈빛이 생기를 가득 띠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이미 사건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친 비밀 수사관의 얼굴로 변모해 있었다. 소장이 떠난 후 약속 시간 전까지 스트레인지 양은 그간 읽지 못했던 신문 기사를 모조리 찾아 읽었다. 특히 다음과 같이 사건 현장을 자세히 묘사한 기사를 눈여겨 살펴봤다. 열린 문, 텅 빈 홀, 돌바닥을 가로지르는 발자국처럼 보이는 불길한 흔적,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줄 법한 피비린내. 이러한 징조들이 그날 밤 첫 순찰을 돌던 오리어리 경관의 눈에 들어왔고 곧 뉴욕을 미스터리와 공포로 떨게 만든 살인사건 현장이 발견됐다. 그 집과 피해자 모두 유명했다. 여기서부터 기사는 둘리들 부인이 그 오래된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기 때문에 바이올렛은 서둘러 그 부분을 넘기고 다음 기사 내용을 찾아 계속 읽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서 판단한다면 범죄는 다음과 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둘리들 부인은 우선 부엌에 머물렀던 모양이다. 경관이 집에 들어갔을 때 부엌 스토브 위에서 찻주전자가 팔팔 끓고 있었던 점이 이를 증명했다. 평소 그녀는 집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현관문을 열어두었다가 오후 5시 영업시간이 끝나고서야 잠그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범인은 5시 이전에 이미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와 숨어 있었던 걸로 보인다. 둘리들 부인이 부엌을 지나 침실로 가던 중 침입자는 그녀 뒤쪽으로 달려가 벽난로 옆에 놓여있던 부직갱이를 휘둘러 그녀를 내리쳤다. 이어진 몸싸움이 첫 번째 공격 바로 다음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나중에 벌어졌는지는 의학 전문가가 밝힐 것이다. 그러나 몸싸움을 한 때가 언제였든 온 집안을 뒤덮은 핏자국에서 범인의 난폭함이 확연히 드러났다. 만약 범인이 그녀를 질질 끌고 작업실에서 부엌으로 그 다음에 처음으로 공격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기만 했다면
그 남겨진 잔혹한 흔적들이 그렇게까지 끔찍하진 않았을 것이다. 무자비하게 찢겨진 부인의 옷조각들은 아래층 전체에 흩뿌려져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쉬었을 침실 바닥에는 수많은 유리알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침실벽 아래쪽 몰딩에서 발견된 목걸이 줄에 유리알 몇 개가 매달려 있는 걸로 보아 바닥의 유리알들은 부인의 목걸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나가는 물건을 찾고 있던 범인은 죽은 부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아 뺐고 곧 그것이 싸구려 유리알 목걸이라는 걸 알고 매우 실망하여 화가 치민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 쏟아진 유리알 일부가 깨어지고 짓이겨져 있었다. 범인은 화가 나서 목걸이를 벽을 향해 내던졌고 줄이 끊어지며 유리알들은 빠르게 바닥을 굴렀을 것이다. 이에 더욱 화가 치민 범인이 미친 듯이 그것들을 발로 차고 밟아 뭉개는 모습은 쉽게 상상이 된다. 값비싼 물건이나 돈, 그것이 범인이 원하는 것이었다. 실력 좋은 자수업자가 집에 늘 보관해둔다는 거액의 현금을 훔치려 했을 것이다. 경찰의 추측대로라면 범인은 숨이 붙어있는 부인을 집안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며 돈이 숨겨져 있는 곳을 말하라고 위협하고 폭행했을 테고 그러는 동안 노부인이 사망하자 결국 집안 곳곳을 홀로 헤집고 다닌 듯하다. 더불어 범인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모양이다. 노부인이 현관문을 열어두는 시간에 미리 집 안으로 침입했고 그녀가 혼자 남는 시간을 노려 공격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만한 지문이나 흔적들을 남기지 않으려 신중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범인의 행적이 앞서 언급한 순서대로 연결돼 보이긴 하지만 바닥에 남겨진 여러 개의 얼룩들은 범인의 발자국이라고 특정하기엔 형태가 모호하고 불분명했다. 발자국이라 여겨지는 그 모호한 얼룩들은 아래층 홀을 가로질렀을 뿐만 아니라 계단 곳곳과 위층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범인이 위층도 혼자 돌아다니며 뒤진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위층을 뒤질 때 남긴 흔적이 있을 듯하다. 범인은 우선 위층 앞쪽에 있는 큰 방에 먼저 들어간 다음 뒤쪽으로 이어진 두 개의 방을 발견한 모양이다. 두 개 중 하나의 방은 오래된 가구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물건들 대부분은 범인에 의해 헤집어진 채 바닥에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또 다른 방은 옆 골목길 쪽으로 난 창문이 있고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채였으며 바닥에는 카펫조차 깔려있지 않았다. 범인이 왜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까지 들어갔는지는 위층을 조사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 법하다. 첫 번째 방의 창문은 오래된 서랍장과 버려진 의자들로 단단히 막혀 있었고 다락방 창문 역시 상자들로 꽉 막혀 있었다. 위층에는 그 텅 빈 방만이 재구실을 하는 창문이 있는 셈이었다. 이웃한 집이 가까이 있어 채광에 좋진 않지만 범인이 위층에서 찾아낸 물건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나마 오후에 지는 해가 비쳐드는 빛을 찾아 빈 방의 창문가로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은 창문 바로 앞에 다 해진 낡은 지갑이 떨어진 채 발견됨으로써 확실히 증명되었다. 낡은 지갑 안에는 옛 지폐로 200달러가 훌쩍 넘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 돈이 평생을 성실히 일해온 둘리들 부인의 전 재산은 아니겠지만 그 집에 침입한 범인에게는 만족스러운 액수였을 것이다. 그런데 절도의 목적으로 노부인의 집에 침입해 잔혹하게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이 지갑 안의 돈을 창문가에 확인까지 하고선 그대로 버려두고 갔다는 사실은 묘한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킨다. 바이올렛 양은 여기서 기사의 길을 멈추었다. 제2장 피터 스트레인지의 최고급 리무진이 17번가의 작은 집 앞에 멈추자 인도를 서성이던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다. 집 안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경관 2명과 뒤늦게 취재를 하던 신문기자 또한 차에서 내린 젊은 숙녀를 주목했다. 소박한 디자인의 옷을 입었지만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은 딱 보기에도 눈에 띄게 세련돼 보였고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범죄 현장에
아무렇지 않게 입장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어색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와 동행한 청년 역시 범죄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겉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초를 선 경관들은 두 사람의 등장에 이런저런 말을 속닥이며 주고받느라 바빴다. 그녀의 오빠 아서 스트레인지가 바이올렛을 뒤따라 집 쪽으로 걸어왔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자 바이올렛 양의 이쁜 이목구 위에 떠오른 겁먹은 듯한 표정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현관에 서 있던 신문기자는 앞에 선 경관이 얼빠진 채 바이올렛 양을 빤히 쳐다보는 걸 보고 능청스런 농담을 건넸다. 자네는 안 그래 보려고 애쓰겠지만 난 결국 자네가 그녀가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줄 거라는데 $5를 걸겠네. 경관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기자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내 빙긋 웃고 말았다. 한편 강렬한 바깥 햇살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선 바이올렛은 현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과연 이 집이 한때나마라도 생기가 넘쳤던 때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현관문에 알록달록한 유리창을 투과한 오묘한 초록빛은 음침한 집 내부 저 너머에는 더 우물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여기 꼭 들어가야 하나요? 바이올렛 양은 불안에 떠는 척하며 홀 왼쪽에 반쯤 열린 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곳이 여기인가요? 아서,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까? 아닙니다, 아가씨. 경관이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켰다.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이시죠?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굳이 피해자가 침실에서 습격당했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여기 왼쪽 문은 응접실, 그러니까 작업실로 불리우는 방입니다. 엉망이 된 상자들 말고는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상자들이 꽤 파손되긴 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경관은 그렇게 설명하며 어두침침한 집의 희미한 빛 아래로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업실 테이블에 놓인 상자들은 포장지와 끈으로 묶여 있었고 스트레인지 양에게 보내줄 우편물 상자도 있었습니다. 우편물 상자 위에 휘갈겨 쓴 문구가 없었다면 그 상자 자체는 우리 경찰의 관심을 끌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개봉하지 말고 보내시오 라고 쓰여 있더군요. 정말 이상하네요. 작은 숙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하지만 분명 별일 아닐 거예요. 저는 둘리들 부인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마 마담 피트로에게 제 주문을 건네받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가씨의 자수 작업을 하는지 몰랐습니까? 네, 저는 제가 찾는 상점 마담 피트로에서 술을 놓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럼 놀랐겠군요. 뭐 그다지 놀라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된 건. 아, 네. 이상하게 도대체 어찌 된 건지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그녀는 시치미를 떼고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연기는 예상대로 효과가 있었다. 경관은 그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였고 작업실 문을 활짝 열며 이렇게 말했다. 함께 들어가 저 앞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확실히 하는 게 좋겠죠. 상자 안에 든 게 뭔지는 아시죠? 네, 그럼요. 제 성 스트레인지의 이니셜 대문자 S가 수놓아진 침구 세트예요. 그렇군요. 상자를 묶은 끈을 풀어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곤 경관이 능숙하게 풀고 있는 상자끈을 내려다보는 척하다가 눈으로는 재빨리 방 안을 훑어보았다. 현관에 서 있는 아서 스트레인지는 그녀의 민첩한 행동과 변화하는 표정들을 무심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으나 그 곁에 서 있던 신문기자는 그런 그녀가 흥미롭다는 듯 주시하고 있었다. 상자 아래쪽에 이름과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경관이 끈을 풀고 상자를 뒤집으며 말했다. 적혀진 문구를 본 스트레인지 양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미소가 새어나왔다. 자신의 이름 아래에 쓰여있는 소장의 필체를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절대 개봉하지 말고 보내시오. 역시 소장이 그녀를 이 현장에 불러들일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 작은 수고를 벌인 것이 확실했다. 원한다면 직접 상자를 열어보시겠어요? 경관이 포장을 벗긴 상자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아, 상관없어요. 침구 세트라 창피할 만한 것은 없거든요. 설마 이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들 스트레인지 양이 상자를 열어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시트와 베갯잎 더미를 꺼내는 모습을 보느라 바빴다. 펼쳐봐도 될까요? 스트레인지 양이 물었다. 경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올렛 양은 맨 위에 있는 침구 시트를 꺼낸 뒤 서둘러 펼쳤다. 그러고는 상자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했다. 범죄와 관련이 있을 법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상자뿐 아니라 내용물에도 수상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다. 스트레인지 양이 말했다. 보셨죠? 제가 말한 대로 그저 자수 작업을 마친 침구 세트예요. 이제 전 집에 돌아가 봐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스트레인지 양. 경관이 신문기자를 슬쩍 쳐다보았다. 어쨌든 그녀는 험악한 범죄 현장에는 흥미가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기자는 두고 보라는 표정으로 경관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가 가보겠다고 말해놓고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침내는 저쪽 침실로 보이는 방에 드리워진 길고 어두운 커튼으로 시선을 보냈기 때문이다. 부인이 발견된 곳이 저기인가 봐요. 그런데 부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경찰분들이 다 고용됐을 텐데 어째서 모르죠? 그녀가 너무도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경관은 순한 양처럼 입을 꾹 다물었고 기자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려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바이올렛 양은 그제서야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은 양 테이블에서 자신의 베일과 양산을 집어들고선 현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곧 뒤를 돌아보았다. 저기... 스트레인지 양이 반쯤은 아쉬운 얼굴로 반쯤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그 일이 벌어진 곳을 제가 살짝 봐도 될까요? 기자는 연필을 입에 문 채로 싱긋 웃었지만 경관은 금엄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때 바이올렛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격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전 제대로 못 볼 거예요. 그래요, 못 봐요. 전 아주 겁이 많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부인이나 부인의 침실은 안 볼래요. 하지만 웃고 있다고 할 순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스러운 미소 덕에 뺨 양쪽으로 보조개가 드러났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미소였다. 위층을 조금만 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범인이 겁도 없이 오랫동안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돌아다녔다면서요? 신문 기사를 읽고 난 후로 잔혹한 범인의 형체가 이 방 저 방을 걸어다니며 서랍을 열어젖히고 옷장 속 옷들을 다 꺼내고 푼돈, 겨우 푼돈을 찾는 광경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저 꼭대기 다락방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오늘 밤 제대로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이런 철없는 모습 뒤에 날카로운 지성과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보는 통찰력이 숨겨져 있다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거기 있는 남자들에게 지금의 그녀는 달래줘야만 할 것 같은 어린아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딱
그렇게 대했다. 위층으로 이어진 어두운 계단 앞에 서서 올라가 보기를 바라는 앙증맞은 숙녀의 발에 허락이 떨어졌다. 신문기자 쪽을 돌아보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듯 미소를 보내던 경관은 기자 곁에 선 아서 스트레인지, 이 철부지 숙녀와 동행한 오빠에 한치도 틈을 내주지 않을 것 같은 감시자의 시선을 발견하고 말았다. 경관은 얼른 웃음기를 감추며 숙녀의 뒤를 따라야 했다. 계단을 오르던 그녀가 멈춰서서 경관을 돌아보았다. 기사에 나온 아래층 홀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그 끔찍한 얼룩은 보이지 않네요. 아닙니다, 스트레인지 양. 얼룩들이 점점 희미해져 없어지긴 했지만 위층 바닥에는 얼룩들이 아직 여러 개 있습니다. 어머나, 어디요? 아, 근데 겁주지 마세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하지만 괜찮다면 보고 싶네요. 끔찍한 범죄 현장을 며칠간 지루하게 지키고 서 있던 사람으로서 잠깐 기분 전환을 한다 한들 뭐 크게 문제가 생기겠는가. 경관은 기꺼이 위층에 있는 방으로 스트레인지 양을 안내한 뒤 그곳의 바닥을 가리켰다. 그녀는 바닥을 한번 보고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 봐요. 보세요. 스트레인지 양이 소리쳤다. 방문에서 창문으로 곧장 이어진 이 흔적들 말이에요. 특정한 형태는 없네요. 저건 그냥 얼룩인데요. 근데 왜 저것만 다른 얼룩들보다 큰가요? 특별한 질문도 아니었다.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점에 대해 물었을 것이다. 창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이는 얼룩은 다른 곳의 얼룩과 비교해 크기나 형태가 너무 컸다. 이유가 무엇일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고 아무도 만족할 만한 가설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경관은 대답을 아꼈다. 그 침묵을 바이올렛 양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껏 조잘조잘 떠들어댈 수 있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녀는 셀 때마다 몸을 떨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큰 얼룩 하나.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덧붙였을지 모른다. 이건 한쪽 편 발로 보이는 발자국이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희미하지만 큰 얼룩이 썩혀 있어. 바이올렛 양은 그 사실을 확연히 알아챘지만 입으로 내뱉진 않았다. 그렇다면 낡은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는 곳은 정확히 어디일까? 여기 아니면 여기? 스트레인지 양은 그렇게 생각하며 움직이더니 마침내 여기라고 말하며 그 방의 창문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에 순간 놀란 나머지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이곳에서 하고 있던 부잣집 철부지 아가씨 연기마저 깜빡 잊을 뻔했다. 창문을 통해 밖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약해 창문 밖을 내려다본다면 이웃집 벽과 바로 가깝게 마주해 있으리라고 그녀는 예상했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풍경은 이 집과 이웃집 사이를 구분짓는 골목길이 내려다 보였고 옆 벽에 나 있는 이웃집 12개의 창문들이었다. 그 많은 창은 셔터가 닫혀 있지도 커튼이 쳐져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내부는 그녀가 서 있는 방만큼이나 가구 하나 없이 황량하게 비워져 있었다. 무언가 확신이 된 양 바이올렛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러다 얼른 표정을 바꾸고 이렇게 외쳤다. 아, 저것 보세요. 옆집이 잘 보이네요. 근데 어쩜 저렇게 쓸쓸할까요? 아마도 빈집인가 봐요. 맞습니다. 올드 샤퍼 집안의 오래된 집이죠.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세상에나, 집 전체가 비어 있다고요? 그때 그녀는 계단 아래에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오빠가 저를 부르네요.
제가 너무 여기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정말이지 감사해요, 경관님. 이 방을 둘러보지 않았다면 전 엉뚱한 상상만 하느라 오늘 밤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선 바이올렛 양은 어깨너머로 다시 한번 방과 창문을 힐끗 보았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그녀는 양쪽 집의 창문과 그 너머의 황량한 방까지 한눈에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녀는 계속되는 오빠의 부름에 재빨리 방을 나가 계단을 내려갔다. 제3장. 가능한 서둘러서 운전해주세요.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가장 빨리요. 바이올렛 양을 태운 리무진은 드웨인가에 있는 하이런 브라운 씨의 법률사무소 앞에 섰고 바이올렛은 서둘러 브라운 변호사를 만나러 들어갔다. 브라운 씨는 스트레인지 가문의 담당 변호사이자 아버지 피터 스트레인지의 오랜 친구였다. 브라운 변호사와 다정한 인사를 주고받을 새도 없이 그녀가 곧장 말했다. 브라운 변호사님, 17번가에 있는 올드 샤퍼 집안의 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 거 전부를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놀라지는 마시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몹시 급해요. 하지만...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 옆집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샤퍼가 주택에 관한 거예요. 그 집 매매 거래 중개인이 있나요? 물론 중개인이 있지. 잠깐만 바이올렛. 이게 그 중개인의 이름이야. 브라운 씨는 자신의 명함 뒷면에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바이올렛 양은 브라운 변호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애교를 가득 담아 무릎을 구부리며 절하는 신용을 했다.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는 아버지에게는 절대 비밀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속삭인 다음 그녀는 그곳을 떠났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브라운 변호사에게 받은 명함 속 중개인 허튼 씨의 집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사교계 모임에서 평소 보이는 태도의 스트레인지 양이 되어 자신이 최근 뉴욕 사교계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사실을 살짝 내비치며 자신을 72번가의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라고 소개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17번지에 위치한 올드 샤퍼가 주택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뉴욕 다운타운에 꼭 살고 싶어하는 노부인과 친분이 있는데 우연히 17번가를 지나치다 옛 샤퍼가의 주택이 비어있는 걸 보았고 그 노부인께서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 중개인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그 주택 내부를 볼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 집은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중개인이 말했다. 아, 안타깝네요. 뉴욕에 며칠 안 남은 제대로 된 콜로니얼 양식의 주택이잖아요. 허물기 전에 집안을 한번 본다면 정말 좋을 텐데. 저는 요즘 콜로니얼 양식에 푹 빠져 있답니다. 옛 시절의 운치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아시죠? 그 시절의 로맨틱한 결혼식이나 파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요즘 시대와는 너무 다르겠죠?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그녀는 과연 무언가를 알고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가끔은 그랬다. 하지만 오늘 바이올렛이 늘어놓은 단어들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 서두에 불과할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중개인에게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결혼식. 중개인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말했다. 옛 스타일의 로맨스는 그 시절에만 존재한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이 그 자리에 지어진 이후 70여년의 세월 동안 행해졌던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낭만적인 사연으로 결실을 맺은 결혼식 흔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40년 전 그 집 지붕 아래서 처음으로 만나 교제했던 남녀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지난 화요일 그곳에서 결혼식을 치렀지요. 물론 40년이란 세월 속에 남자는 2번이나 결혼했고 여자는 1번 결혼했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된 옛 연인들 사이에
사랑이 다시 피어올랐죠. 이미 60세가 넘은 그 두 사람은 결혼식 후 남은 생일을 행복하게 살게 될 테죠. 결혼이요? 그 집에서 결혼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녀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다. 중개인은 그 공백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다. 네, 그들이 처음 만난 그 집에서 결혼식을 함으로써 지난 첫 만남을 추억하고 싶었겠죠. 그 두 사람은 오후 5시경 여기 와서 그 집의 열쇠를 받아간 뒤 그 빈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이후 다시 신랑 되는 신사분이 내게 다시 돌아와 열쇠를 돌려줬어요. 그날 밤 바로 나폴리로 향하는 증기선을 탈 예정이라고 했으니 자정이 되기 전 배는 출항했겠군요. 아, 네. 참 낭만적이네요. 근데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분들이 거기서 결혼식을 한 걸 아무도 몰랐을까요? 보통 그런 낭만적인 사연이 담긴 결혼식 소식은 신문에 실리지 않나요? 그분들은 조용한 사람들이었어요. 더구나 연세도 있고 초혼도 아니니 아마 결혼식 전에 친한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을 것 같군요. 그저 다음날 일간지 소식란에 둘의 결혼 사실을 작게 기재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 제게 그걸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일편단심으로 그 오랜 세월 간직한 사랑이 이루어졌다니. 그런데, 왜 그러시나요, 아가씨? 그게... 무슨 일인가요? 왠지 불안해 보이시는데. 모르세요? 바로 그날 그 근처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요. 아주 끔찍한 일이. 아, 둘리틀 부인 사건 말입니까? 네, 바로 옆집이었잖아요. 아닌가요? 행복에 빠진 부부가 그 사실을 알았다가는... 다행히 모를 겁니다. 그날 밤 바로 유럽행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으니 아마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사건 소식을 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신혼여행이 망쳐지는 건 아닐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17번가를 떠나기 전에 뭔가를 보았거나 들었다면요? 신사분이 그 열쇠를 돌려주려고 왔을 때 어때 보였어요? 아무런 금심도 안 보였습니다. 아,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그분들이 행복하길 바래요. 괜찮다면 제게 그분들 성함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름을 안다면 그 낭만적인 로맨스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사부는 콘스탄틴 에미던, 숙녀부는 그 올드 샤퍼가에서 나고 자랐던 마리안 샤퍼입니다. 이제 에미돈 씨와 에미돈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네요. 그럼 허튼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노부인 친구분께 그 집을 구해줄 순 없지만 그 집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바이올렛 양이 손을 내밀자 중개인이 그 손을 잡았다. 그때 그녀가 다시 물었다. 결혼식에는 목사와 증인들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아, 제가 그 결혼식 증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로맨틱한 장면을 볼 수 있고 좋았을 텐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증인은 두 사람이었어요. 고루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죠. 아, 네. 하지만 목사는요? 목사는 젊었을까요? 글쎄요, 딱히 모르겠네요. 저는 못 봤으니까요. 그렇군요. 그것 문제없어요. 그럼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은 유쾌하게 말하고선 중개소를 나왔다. 그러나 리무진에 타자마자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전화를 써야 해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운전수에게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다. 여보세요. 아, 스트레인지 양. 무선 전신을 하나 보내주세요. 무선 전신이요? 네. 유럽행 등기선 크레티고예요.
우리가 아주 관심 있어 하는 그날 밤 뉴욕 항구를 떠난 증기선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크레티코의 선장에게. 아니요. 콘스탄틴 에미던의 아내, 그러니까 에미던 부인에게요. 하지만 그 전에 그 증기선에 그런 이름의 승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에미던 부인이라. 대체 그녀가 누구입니까? 미안하지만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선 전신의 내용은 이렇게 해주세요. 에미던 부인, 결혼식을 하기 전후 옆집에 있는 누군가를 목격한 바가 있나요? 에미던 부인이 옆집에 있는 누군가를 봤다면 즉시 목격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가능한 자세히 써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나를 놀래키는군요. 내가 지금 당신을 바로 방문하거나 내일 아침 일찍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까요? 전신에 대한 그 답장을 받기 전까지 저는 바쁠 거예요. 답장이 온다면 모든 걸 설명할게요. 소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바이올렛 양의 목소리에서 단호한 말투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제4장 소장이 바이올렛 양으로부터 모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럽행 증기선으로부터 답장이 왔고 답장의 내용은 바이올렛 스트레인지의 간절한 바람을 충족시키는 내용이었다. 에미던 부인은 그날 오후 결혼식을 치르는 동안 이웃한 집 창문에 서 있던 한 남자를 목격했으며 그 사람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써서 보내왔다. 소식을 전해들은 바이올렛은 무척이나 뿌듯했다. 보이지 않는 단서 사이에서 겨우 신락 같은, 그러나 너무 귀한 실마리를 얻어낸 만족스러운 성과였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인 사건에 관해 집중해서 읽거나 듣다 보면 제 머릿속 필터에서 탁 하고 걸리는 부분이 짜릿하게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묘한 의문이 생기고 그걸 직접 확인하고 싶은 강렬한 기분이 들죠. 이 사건에서 저의 그런 감각을 자극한 부분은 위층 방에 떨어져 있던 낡은 지갑이었어요. 왜 범인은 지갑을 떨어뜨렸을까? 왜 다시 주워들어 그 안에 돈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토록 찾고 있던 돈이 가득 들어있었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하나의 답만이 가능했죠. 범인이 그 지갑을 찾고선 그 방 창문가로 바짝 다가가 바깥의 지는 저녁빛에 의지해 지갑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순간 범인이 그곳에서 뭔가를 보거나 들었다는 거요. 그를 한순간에 깜짝 놀라게 하고 그 집에서 당장 도망치게끔 만든 그 무언가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 또한 그 소리나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소장이 물었다. 바이올렛의 태도는 이제 이상하리 많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사랑스러운 뺨에 미소와 함께 머물러 있던 보조개도 어느새 사라졌다. 그게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아내기 위해선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집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위층 그 방에 들어갔겠군요. 네, 그 방에 들어갔죠. 경건하게 호기심 가득한 철부지 아가씨 연기를 해가며 위층까지 올라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요. 난 당신이 그걸 잘 해내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결과는요. 그곳에서 발견한 게 뭔가요? 우선 범인이 그 빈 방에 남긴 얼룩 자국이 있죠. 다른 곳에서 발견된 얼룩보다 훨씬 크고 눈에 띄었어요. 바로 여기구나 했어요. 그리고 그 방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니 좁은 골목길 너머 옆집 창문이 마주 보이더군요. 셔터도 커튼도 없는 12개의 창문을 통해 옆집의 내부가 들여다 보였고요. 나는 그 사실이 곧 첫 번째 의문, 다른 곳보다 큰 얼룩이 그 창문가 근처에 남아있는 그 이유를 풀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우선 바닥과 계단에 나 있는 얼룩들이 범인의 발자국이 맞는지부터 알아야만 했죠. 제 눈엔 확실했어요.
피 얼룩이 섞인 발자국 흔적. 정확히 말하자면 유독 한쪽 발에서 만들어진 얼룩이었어요. 오른쪽 발자국만 얼룩을 동반하고 있었거든요. 아래층에서 부인을 폭행할 때 묻은 피가 신발에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얼만큼이나 피에 흠뻑 젖어야 계단을 올라 위층 안쪽 방에 이르기까지도 피 얼룩이 남은 발자국 흔적이 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경찰은 집안 곳곳에 남겨진 범인의 행적에서 정확한 풋프린트, 그러니까 신발 자국 형태를 특정해내지 못했어요. 그저 얼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흔적이 아래층과 위층에서 발견됐죠. 그래요, 스트레인지 양.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럼 그 사실에서 얻은 건 무엇이죠? 바이올렛 양은 소장이 자신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구심 또한 품고 있음을 알아채고 조금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알다시피 제 의견은 그저 여자아이의 의견이고 대단치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발자국 얼룩 단서에서 나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발자국 흔적으로 보이는 얼룩들이 신발에 피가 묻어 있어 남겨진 게 아니라는 거요. 제 추론으로는 범인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범인은 몰래 집 안으로 침입했어요. 최소한의 발소리도 나지 않게끔 맨발로 다니기로 판단했을지 모르죠. 범인은 이후 부인을 상대로 흉악한 짓을 벌였고 제가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커다란 그 얼룩 자국은 피해자 두리틀 부인의 피가 아니라 범인의 발바닥 혈관에서 흘러나온 피예요. 침실 바닥에 지디겨진 듯 깨져있던 유리알들을 기억하죠. 범인이 순간 화가 나서 그걸 발로 차고 밟았다면 어땠을까요? 유리알 파편 하나가 범인의 발에 박혔는데 너무 날카로워 피가 솟구쳐 나왔을 뿐 아니라 걸을 때마다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발에 묻어있는 핏자국이 위층 안쪽 방에까지 계속 이어지긴 힘들어요. 아래층과 계단 정도까지 이어지다 그 이상은 묻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좋아요. 이제 소장의 눈에서 의구심의 눈빛이 사라졌다. 아주 훌륭해요. 당신은 나날이 성장하는군요, 스트레인지 양. 하지만 남겨진 얼룩에서 추론한 내용 정도는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도 짐작할 수 있을 내용일 거예요. 경찰이 놓친, 어쩌면 당신도 놓쳤을지 모르는 사소한, 하지만 중요한 단서는 따로 있어요. 나는 그것을 찾은 다음 필요한 조사를 서둘러 살짝 한 후에야 진상에 도달할 수 있었죠. 위층 방에 유난히 큰 얼룩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그 가까이에서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 큰 얼룩을 처음 본 순간 난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다른 것보다 그 얼룩이 클까? 내 추론대로라면 바로 거기서 범인의 오른쪽 발에서 피가 더 솟구쳐 나와 더 큰 얼룩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왜 거기선 피가 더 많이 흘렀을까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범인이 거기서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걸 보고 난 범인은 깜짝 놀라 빠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결과 발에 박힌 유리조각 때문에 조심스레 걷던 이전의 발걸음과는 달리 범인은 발을 세게 내딛었고 그 때문에 순간 피가 갑자기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범인은 과연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범인이 본 곳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옆집.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인 줄 알았던 그 집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범인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충격을 받아 판단력이 흐려졌죠. 나름의 완벽한 계획 범죄를 준비했던 범인은 이제 목격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고 들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렸죠. 그리곤 범죄 현장을 들킬까 혼비백산하며 달아났죠. 하지만 범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그가 느낀 갑작스런 두려움 덕분에 나는 낡은 지갑이 거기 그대로 남겨져 있던 원인도, 거기 남은 커다란 얼룩의 의미도, 무엇보다 그 시각 샤퍼가 주택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으니까요. 옆집에서는 그 시각
책에서나 나올 법한 낭만적인 결혼식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오래전 연인이 다시 만나 노년에 치르는 결혼식은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행해졌고, 식이 끝난 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곧바로 화이트 스타 해운의 유럽행 증기선을 타고 허니문 여행을 떠났죠. 나머지 일은 잘 아실 거예요. 무선 전신을 보낸 다음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 나는 이 일들을 경찰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우리 탐정이 얼마나 날카롭게 단서를 밝혀냈는지. 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스트레인지 양이 거칠게 말을 막는 듯 하더니 이내 미소로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아직 범인을 잡아서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누구도 축하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범인이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기 전에 그 흉악범을 찾지 못한다면 경찰조차 범인의 발에 이미 아무 흉터 말고는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할걸요. 틀림없이 범인은 신중하게 알리바이를 준비할 테고 그 다음에 에미던 부인의 목격 증언을 강하게 부인하겠죠. 아주 짧은 순간 본 범인의 얼굴을 자신과 착각하는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모든 일이 허사가 되는 결과가 나온데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눈썰미가 유난히 뛰어난 에미던 부인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범인의 얼굴 특징을 묘사해냈고 에미던 부인에게 얻은 자세한 인상착의에 따라 경찰은 수많은 용의자 사이에서 범인을 알아보았다. 물론 스트레인지 양이 예견한 대로 체포된 용의자는 자신의 준비된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하지만 아무리 알리바이를 말하고 오른쪽 발에 아물어가는 상처에 대해 그럴듯한 해명을 해도 에미던 부인의 행복했던 결혼식 오후이자 불쌍한 여인이 무참히 살해당한 화요일 저녁 돌리틀 부인의 집 위층에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그 남자라는 에미던 부인의 확실한 목격 증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재판이 열렸고 17번가 끔찍한 살인 현장, 서로의 집 창을 통해 마주했던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증인으로 나선 에미던 부인과 절도 살해 용의자, 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오랜 법정 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